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숙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저희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한 번의 험난한 여정이었으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모든 것이 시작된 북한의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포장 도로, 소달구지,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삶은 글쎄요.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고 해두죠. 빈곤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바쁘게 살았죠.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였죠. 우리가 생각한 교통수단은 소수레를 타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소달구지라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는 꽤 멋졌지만 정말 느렸어요. 그리고 냄새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드 퍼퓸은 아니었다고 해두죠. 하지만 거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튼튼한 짐승은 농작물 운반부터 이동까지 모든 일의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이동수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의 도로는 장난이었어요. 도로라고 부르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이죠.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며 그저 비참하기 그지없는 염소 오솔길에 가까웠죠. 한 번은 친구 수민이와 함께 소달구지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움푹 패인 곳에 부딪혔어요. 쾅! 우리 둘 다 날아가서 진흙웅덩이에 착지했고 결국 진흙씨름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그래도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거칠어집니다. 우리 마을은 중국 국경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이 실제 포장된 도로에서 실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꿈을 꾸곤 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엔진 소리를 느끼며 그냥 달려가면 어떨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곤 했죠. 어디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자동차를 소유한다고요? 차라리 유니콘을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차를 가진 사람은 정부의 거물급 인사들 뿐이었죠. 나머지 농민들에게는 소달구지나 수레가 전부였죠. 마을에서의 삶은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돕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더하고 잠을 자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성촉절과 비슷했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유는요? 네,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 어휘에 없던 시절이었죠. 정부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었죠. 허가 없이는 옆마을로 여행 가는 것조차 결정할 수 없었죠.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죠.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하거든요.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놀면서 우리만의 재미를 만들어내곤 했죠. 국경의 스파이라는 게임이 기억에 남아요. 중국 국경 근처까지 몰래 가서 멋진 차를 찾아내는 게임이었죠. 가장 멋진 차를 발견한 사람이 이겼죠.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의 생각은 좀 슬프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멋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암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3살 때, 네,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거기 계셨는데 다음 날은 펑 사라지셨죠. 나중에 엄마가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상상이 되세요? 엄마가 그렇게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제 심장을 뜯어내서 밟아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길을 잃고 겁에 질렸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저는 잘 이겨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어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여기서 결심이라는 말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중국으로 가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천천히 결정한 것에 가깝죠. 엄마가 없는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밤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가 어디 계신지 괜찮은지 궁금해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렸어요. 더는 견딜 수 없었죠. 그녀를 찾아야만 했어요. 국경을 넘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몰래 숨어 다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도 많았고 국경 수비대원과의 아슬아슬한 순간은 아직도 악몽을 꾸게 하죠.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13살의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옷만 걸치고 결연한 의지만으로 그곳에 도착했죠. 중국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어요. 최첨단 기술이 녹슨 낡은 라디오가 전부였던 작은 마을에서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삶이 밝은 빛과 빠른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저를 뒤쪽의 작은 방에서 자게 했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는 대가로 먹을 부스러기를 주었죠. 화려한 삶은 아니었죠. 하지만 전 결심했어요. 매일 머리를 쓸고 바닥을 닦고 심부름을 하면서도 엄마의 소식을 듣기 위해 눈과 귀를 열어두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지 걱정하며 울면서 잠들었던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힘을 얻곤 했죠. 무엇이 저를 계속 버티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차들입니다. 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매일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바라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다만 지금은 제가 반대편에 있었을 뿐이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자유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미용실에 심부름을 간 적이 있었어요.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반짝이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신호등에 차를 세웠어요. 운전기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실제로 미소를 지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잠시 동안 저는 모든 고민을 잊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머리에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순항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 저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죠.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중국에서 엄마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생존하는 법과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북한 국경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남한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의 땅인 것처럼 남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와 같은 북한 주민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느 날은 북한에서 분화구만한 움푹 파인 곳을 피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은 남한에서 본 것 중 가장 매끈한 인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빨간불에 차들이 실제로 멈추고 5초마다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죠. 배에서 갓 내린 저는 24시간 내내 턱을 바닥에 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도로를 예로 들어보죠. 북한에는 실제 차량보다 사냥들이 다니기에 더 적합한 흙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마치 누군가 전국에 거대한 검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버터처럼 부드러워요.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지하철을 처음 봤을 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하를 달리는 기차라니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나요? 저는 첫 주 동안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에겐 별거 아니었죠. 하지만 제게는요, 마법 같았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진수가 그냥 도로와 기차일 뿐이야. 진정해야지만 제게는 단순한 인프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세계였습니다. 기회에 대해 말하자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실제 학습보다는 선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요, 가족들은 모두 야, 내가 놓친 교육을 따라잡고 싶니?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그럼요. 등록하죠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걸린 것처럼 책장을 넘겼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정보로 인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던 밤도 많았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도자와 관련되지 않은 세계사에 대해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거 알아요? 저는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밤늦게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시험 공부를 하곤 했죠. 제 작은 아파트는 교과서와 스티커 메모로 가득한 요새가 되었죠. 이웃 사람들은 제가 항상 공식을 중얼거리며 역사적 연대를 중얼거리는 미친 과학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고등학교 동등성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야, 억압적인 정권은 물러가라. 하지만 시험 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대단하네. 누구나 운전을 하잖아. 하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운전은 거물급 인사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운전은커녕 차에 타는 것조차 행운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운전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밥에 김치 얹은 것처럼 반했어요. 평행 주차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운전 강습을 신청했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제 첫 운전 강습은 그냥 기억에 남는 강습이었다고 말씀드리죠. 자신감을 갖고 차에 올라타서 출발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 페달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몰랐어요. 가속 페달과 클러치는 발을 쉬는 용도가 아니며 한 번에 2개 이상의 페달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마치 알파벳을 거꾸로 외우면서 머리를 두드리고 배를 문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어로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가 멈출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다시 시도했죠. 강사는 제 실수를 보고 항상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약간의 자동차 문제가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운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로터리를 통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화전을 건드리지 않고 평행 주차하는 기술도 터득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법은 말할 것도 없고 프로처럼 방향지시등 신호를 보내 서울의 운전자 절반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죠. 드디어 몇 주간의 연습과 수없이 많은 아슬아슬한 상황 끝에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엔진 소리보다 심장 박동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해냈어요. 시험관이 합격했다고 말하자마자 저는 말 그대로 차에서 뛰어내려 차량국 주차장에서 행복한 춤을 췄어요. 멋있었나요? 아니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제 사진이 그려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즉 제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은 자유를 향한 황금 티켓을 손에 쥔 것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제 자신의 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국 고속도로에서의 첫 단독 운전은 어땠을까요? 정말 마법 같았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타이어 밑에 매끄러운 아스팔트, 선명한 차선 표시, 5분마다 도로를 건너는 닭이 보이지 않는 것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머리에 바람을 맞으며 얼굴에 가장 큰 웃음을 지으며 운전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앞에 펼쳐진 탁 트인 도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죠. 그날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따뜻함을 반영하는 듯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도시 풍경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햇살과 무지개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한국 도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흥미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처럼요. 북한에서 교통체증이란 소달구지 3대 이상이 한꺼번에 도로에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눈에 보이는 곳까지 차의 바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갇혀버리면 어쩌지?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정상이란 걸요. 분주하고 번성하는 도시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전 그게 좋았어요. 세차장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땠나요? 그것도 경험이었죠. 운이 좋으면 스펀지를 든 남자가 세차만 간단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세웠죠. 그 다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자동차에 대한 열광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거친 색감, 차를 잡아먹을 것 같은 거대한 브러쉬 등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처음 그 브러쉬가 제 앞 유리에 부딪혔을 때 비명을 조금 질렀을 수도 있고 많이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무 웃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차를 깨끗이 닦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속감이 생겼어요. 까다로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완벽한 주차 공간을 찾을 때마다 제가 점점 더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경만 하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여자이자 기여자,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좋죠.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고 매번 스스로를 놀라게 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모험이 닥쳐올지 대비하는 과정이었죠. 특별한 일이 없었던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고 뜨거운 접시를 피하고 손님에게 음료를 쏟지 않으려고 애쓰는 등 평소처럼 분주하게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퇴근할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집에 가서 신발을 벗고 TV 앞에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모두가 떠들던 새로운 K드라마를 몰아보기도 하고요. 그거 아시죠? 어쨌든 저는 차에 탔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가 차를 운전한다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키를 돌리면서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를 느꼈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아요. 맹세해요. 도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했습니다. 서울 교통이 그렇죠. 하지만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끔 겪는 범퍼 대 범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팝송을 흥얼거리며 순항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막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사방에 따뜻한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도시 생활에 비하면 꽤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직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차가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처음엔 운전자가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로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운전자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운전자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무서운 일들을 많이 봐왔지만 눈앞에서 위험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뭔가 빨리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랑하듯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전 연습에 들인 모든 시간, 면허를 따기 위해 받은 모든 수업과 시험이 그 순간에 모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마치 제 두뇌가 처리하기도 전에 손과 발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저와 차량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도로가 꽉 막혀 있었고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압박감이 대단하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경적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애썼어요.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경적과 라이트를 번갈아 가며 켜는 제 모습을 보셨어야 했어요. 아마 줄이 엉킨 꼭두각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뭐든 잘 되겠죠? 그 다음 몇 초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통제 불능의 차가 도로를 벗어나는 것을 목이 메어 지켜보았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고 저는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충돌하는 소리가 컸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온몸이 긴장되는 그런 소리였어요. 차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역겨운 소리와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맹세컨대 그 순간 제 귀에는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간신히 차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가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며 추락한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운전자가 다쳤다면요? 액션 영화에서처럼 차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은 여전히 떨리지만 목소리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치 제 안의 다른 부분, 존재조차 몰랐던 제 모습이 그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하나요? 저는 원래 그런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숨겨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안전하게 옮긴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응급 서비스를 불렀어요. 제 인생에서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위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분의 1마일을 이야기하듯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대처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저를 진정시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 노인과 함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 씨였고 알고 보니 운전 중에 어떤 의료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은 멀쩡했는데
다음 순간에는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차의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얼마나 순식간에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김 씨의 손을 잡고 말을 걸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날씨, 손주들, 식당에서 하는 일 등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사이렌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침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이 김 씨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이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교통을 통제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종류의 대응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젤리처럼 아팠고 잠시 연석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이를 알아채고 저를 확인하러 왔어요. 네, 계속해서 문장을 한 줄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멀쩡했는데도 구급대원들은 제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찰이 제 진술을 받으면서 제가 본 것과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작은 군중이 모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저를 가리키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제가 곤경에 처한 건가요? 그러다 그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웅, 그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재빠르네, 생명을 구했다. 제가요? 영웅이라고요?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표정을 보고 나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뉴스 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뛰어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순간적으로 도망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요? TV에서요? 하지만 김 씨와 이 일이 얼마나 비극이 될 뻔했는지 생각하니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서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흐릿했습니다.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처럼 말문이 막혀 비틀거렸지만 가까스로 해냈습니다. 기자는 제가 용감한 일을 했다고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누군가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용감하다는 말은 전에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그날 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쳐 있었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기회와 자유, 내 차를 운전하는 소박한 사치 등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적응하려고 애쓰는 탈북민일 뿐이라는 생각에 늘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저는 탈북자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고 영웅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순간을 맞이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